고급 신경미학은 마르틴 스코프, 오신 바타니안 편저의 신경미학을 주 교재로 이시즈 도모히로가 지은 아름다움과 예술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부교재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 교재인 신경미학은 전체 1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저는 7번째, 시각예술의 신경심리학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시각예술의 신경심리학에 대한 전망의 집필자는 안잔 채터지입니다. 전체 목차는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잔 채터지는 1958년 출생한 인도 출신 미국 신경과학자입니다. 하버포드 칼리지에서 철학학사,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의과대학에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신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2년 미국 신경학회에서 행동인지 심리학 분야의 노만 게시윈드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뇌에 대한 초점은 미학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신경과학과 미학의 접점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잔 채터지의 연구 관심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인지, 사건 표현 및 언어 분야입니다. 그는 행동의 신경 표현, 공간적, 인과관계를 조사해왔으며 지각과 개념, 그리고 언어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체화된 인지에 대한 강한 견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미학 분야입니다. 일부 개인의 예술은 뇌 손상 후에도 변화하고 심지어 개선되며 이러한 현상이 예술적 실천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신경윤리학 분야입니다. 2004년 임상신경과학의 발전이 건강한 사람들의 능력과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화장신경학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어떤 형태의 향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관행이 어떤 형태를 취할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채터지는 프랜시스 콜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콜턴은 영국의 인류학자로 찰스 다윈의 사촌입니다. 기상학 관련 일기도를 최초로 고안하였으며 범죄자를 식별하는 지문 감식법을 최초로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인류학 학회 강연 중 공개된 내용입니다. 여러 사진을 결합하여 조합된 하나의 초상화를 만드는 기술을 발표하였는데 이 기술로 강력범의 사진을 조합하면 범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조합한 결과 만들어진 초상화는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단 구성원의 얼굴이 조합된 평균적인 얼굴이 그 표본이 되는 개개인의 얼굴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혼혈 인종에 끌리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콜린의 결과를 보면서 채터지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선과 색 그리고 모양의 특정한 조합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을 때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2016년 테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얼굴을 보면 뇌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뇌의 뒤쪽에 있는 방추상회라는 영역이죠. 이 부분은 특별히 얼굴 인식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와 주변의 측면 후두엽 피질이라는 사물 인식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도 활성화되죠. 그와 동시에 매력적인 얼굴은 보상과 쾌락에 관여하는 중추신경을 자극하죠. 뇌의 앞쪽과 안쪽 깊이 있는 곳인데요. 이 영역은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얼굴 정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시각적 뇌 영역은 쾌락 중추와 교감하여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악당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뇌의 안화 전두피질에는 아름다움과 선함에 반응하는 신경활동이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뇌는 반사적으로 아름다움과 선을 연관짓습니다.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오로지 번식의 성공만을 위한 과거의 선택 기준은 어찌 보면 추하고 야만적이었습니다. 번식의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 현재에는 안정된 조건에서 선호와 형질의 조합으로 더 자유롭고 다양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 아름다움의 보편적 특성 또한 함께 변화한다고 채터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경심리학이 미학 연구에 끼친 영향이 미미할까요? 신경심리학은 지각, 기억, 언어 같은 다양한 인지체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경심리학이 미학 연구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술의 신경심리학과 신경미학 일반이라는 탐구 영역이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극히 드물고 제한된 데이터와 접근의 어려움으로 근본적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편측 공간 무시는 환자가 공간의 한쪽 편을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편측 공간 무시를 가진 예술가들은 그들의 예술 작품에서 이러한 무시 증상을 드러냅니다. 시각실인증은 대상을 시각적으로 지각하거나 재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각실인증을 가진 예술가들은 그들의 산출물에서 대상을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맹은 색채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생맹인 예술가들은 그들의 그림에서 색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예술 작품은 종종 아름답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신경심리학적 결손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런 작품들이 반드시 예술적 생산 자체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던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예술의 역설적 촉진으로 신경학적 장애가 예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방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예술을 생산하려는 성향에 대해 밀러와 동료들은 전측두엽 치매를 겪는 사람들에 대해 예술이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이지 않고 사실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시각적인 경우가 가장 많고 강박적 특성을 보이며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전측두엽 치매는 사람의 성격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퇴행성 신경질환군으로 사회적 탈억제와 탈조직화를 겪을 수 있으며 언어, 주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측두엽 치매를 겪는 사람들의 예술적 산출물은 그들의 성격 변화의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후천적으로 획득한 강박적인 형질이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세부 사항에 주목한 결과 두드러지는 시각 이미지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시각예술을 생산하려는 성향의 두 번째 사례로 프랑코 마냐니입니다. 올리버 섹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탈리아인 화가 프랑코 마냐니의 사례를 묘사했습니다. 마냐니는 자신이 자란 폰티토라는 이탈리아 마을의 현실적인 장면을 수백 장 그렸습니다. 31살 때 마냐니는 뇌염 질환으로 추측되는 병을 앓았습니다. 뇌수막염이 아니었을까 짐작되는데요. 병치레를 한 후 그는 강박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폰티토에 대한 강박은 그의 사고와 대화를 사로잡았습니다. 올리버 섹스는 그가 부분 복합 발작을 겪었고 부분적으로는 종종 측두엽 간질과 연관되는 강박적이고 집요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시각예술을 생산하려는 성향의 세 번째는 지주마카 출혈을 가진 건축가의 사례입니다. 그 건축가는 발병 전에는 예술에 관심이 없었지만 첫 부상에서 회복된 이후 강박적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언어적 탈억제만 제외한다면 정상적인 언어 및 수행 지능 지수와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신적 유연성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경심리학적 과제를 잘 수행해냈다고 합니다. 수백 장의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후 그는 대규모 드로잉을 그려서 때로는 온 방을 뒤덮었지만 그의 예술은 소수의 주제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 중 약 10%는 서번트와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일부는 빼어난 시각적 이미지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가장 자세한 묘사는 셀페가 보고한 나디아였습니다. 아기 때 나디아는 엄마에게 반응하지 않았고 성장하면서 사회적 공감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나디아는 다른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 강박적인 걱정을 가졌고 그들과 어떤 실질적인 상호작용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디아는 언어 습득이 지연되는 등 발달 이상을 보였음에도 드로잉에는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3살 때 그녀는 실물과 똑같이 말을 그렸습니다. 한 번 그릴 때 잠시 동안 집중적으로 그렸고 말 같은 특정한 종류의 이미지에 집중하여 수백 개의 사례를 그렸습니다. 나디아의 능력은 탁월했지만 이런 재능이 나디아에게만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빼어난 드로잉 기술을 가진 자폐아들은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그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시각예술의 역설적 촉진의 네 가지 방식 중 두 번째 방식으로 독창적인 시각적 어휘 제공하기입니다. 이그냐셔스 브레너는 영국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화가이자 조각가입니다. 포돌과 로빈슨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술가 브레너는 11살 때 경험한 편두통 기운이 그의 예술에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유창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가 경험한 편두통은 종종 시야의 많은 부분을 가리는 지그재그 모양의 구름과 함께 시각적 손실을 초래하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모자이크와 함께 삼각형과 둥근 형태도 보았습니다. 또한 사물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시각적 왜곡도 경험했습니다. 브레너는 자신의 예술에 미친 편두통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구름, 지그재그, 그리고 다른 심상은 나 자신이 개인적인 시각적 어휘의 부분이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편두통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한다. 아래의 사진은 브레넌의 편두통이 작품으로 표현된 예시입니다. 시각예술의 역설적 촉진의 네 가지 방식 중 세 번째 방식으로 기술적 정확성이 있습니다. 와프너와 동료들은 비주얼 에그노시아 인앤 아티스트에서 후두부 뇌혈관 사고를 겪고 우측동측 반맹, 시각 인지장애, 중등도 기억장애 증상을 보이는 미술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년 넘게 연극 활동과 관련하여 포스터 작업과 무대 스케치, 분장을 광범위하게 해온 JR은 10년간 말초 청력 손실과 이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해왔습니다. JR은 오른쪽 위 4분면의 거의 모든 상황에서 시력을 상실했고 왼쪽 위 중심 부근 영역에서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암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변 왼쪽 위 4분면과 오른쪽 아래 4분면은 주변적으로 시력이 상실되었지만 번쩍이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자극은 때때로 감지할 수 있었고 안진이나 편의 없이 시운동성 반응이나 조절 능력, 동공 반응은 정상이었습니다. 한낮인데도 모든 것이 황혼 엮인 것처럼 어둡게 보인다고 자주 불평했으며 매우 느리게 글을 읽었지만 실독증 증상과는 대조적으로 글쓰기, 구두 철자 단어 인식은 정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관찰자에게는 위에 놓인 흰색 삼각형으로 인식되어 다른 형태의 부분들을 가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JR은 이 그림을 삼각형으로 된 것, 3개의 모서리와 3개의 원이 보인다. 나머지 부분을 따라 선을 그으면 윤곽이 아닌 깨진 삼각형을 나타내는 선, 정신적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분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3개의 쐐기가 있는 원이라고 설명하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고 주관적으로 가려진 도형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였습니다. JR은 장난감 비행기 모사에서 모형 프로펠러를 과도하게 그리고 비행기의 앞부분과 먼 날개와 같은 특징을 무시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탁상 전화기 모사에서는 수화기가 처음에 누락된 모습을 보였고 나중에 부속품이 잘못 추가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레거디엔 인형의 모사에서는 그림자와 선을 사용하여 단축법과 두께를 보여줍니다. JR이 모사한 비행기 사진에서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만이 유일한 단서일 때 모서리와 모양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JR이 요청에 따라 전화기를 그리려고 시도한 모습을 서로 다른 날짜에 그린 4가지 예시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뇌졸중을 앓기 전에 그린 전형적인 무대 세트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모형이 없이 방을 그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JR이 그린 그림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형이 있어서 모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JR의 수용장애는 그의 그림에 분명히 반영되었습니다. 인식된 사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환자가 이전에 학습한 시각, 운동 스키마를 불러일으키고 대상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통합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JR의 사례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실인증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고 도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보존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 기억 및 시각적 표본 추출 전략이 손상된 기억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소개했던 나디아와 같은 자폐증 예술가들은 재빨리 정확하게 그리기 전에 대상을 몇 분 동안만 보면 된다고 합니다. 나디아는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단순한 도식적 이미지 단계를 먼저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능력은 처음부터 발달하여 시간이 흘러도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디아는 종이의 어느 곳에서든 그리기 시작하고 종이 안에 이미지 전체를 다 채워 담으려 하지 않았고 종이의 가장자리에 다다르면 말의 일부만 그렸더라도 드로잉을 끝내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머리부터 그리는 반면에 나디아는 말의 목에서부터 그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말의 머리처럼 특정 대상에 관한 결정적인 특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과 펠리컨을 그리는 나디아의 놀라운 기술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강박적인 집중에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각예술의 역설적 촉진의 4가지 방식 중 마지막 4번째 방식으로 표현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술가 조나단 아이는 1986년 65세 때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고 시력검사 도중 생명을 알게 됩니다. 왼쪽은 초기 그림으로 색채가 화려하고 상당히 추상적이었으나 사고 이후 먼지 잿빛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 글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자들은 그리스 문자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흑백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시야는 독수리처럼 변했습니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갈색개는 짙은 회색입니다. 토마토 주스는 검은색입니다. 컬러 TV는 잡종입니다. 우반구 손상은 좌측 공간무시를 야기하므로 환자들은 공간의 좌측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좌측 공간무시를 지닌 미술가들은 자신들이 그리거나 색칠하는 이미지의 좌측을 빠뜨립니다. 그들은 좌측 공간무시에서 회복되어도 선의 사용은 여전히 바뀌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선의 사용 방식 변화가 어떻게 높이 평가되는 미술을 생산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미술가 로비스 코린트는 1911년에 우반구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그의 자화상과 아내의 초상화는 때때로 화면 좌측의 세부 사항이 누락되고 좌측의 질감이 바탕과 섞여 있어서 분명한 양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러는 우반구 뇌졸중을 앓은 이후 선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조직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미술가 로링 휴스의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발병 전에 정확한 묘사 양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상상력과 감정에 의지했습니다. 초기에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술가 커뮤니티는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에 좋은 반응을 보였고 비평가 에일린 와킨스는 그녀의 작품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감정의 강타를 전달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좌뇌 손상과 함께 발생하는 양식 변화는 우뇌 손상과 함께 관찰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선명한 색채를 도입하고 내용에 변화를 줍니다. 불가리아 화가 질라투 보야지에프는 발병하기 전에는 자연적이고 회화적이었으며 흑색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어증 발병 이후 그의 그림은 더욱 풍부하고 색채가 다채롭고 부드러우며 역동적인 선을 담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캐서린 샤우드도 유사하게 좌반구 출혈성 뇌졸중을 앓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실어증과 우편측 약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한 이후 샤우드의 경력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병을 앓기 전 그녀의 그림은 대단히 이지적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뇌졸중을 앓은 이후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제작할 수 없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손이 오른손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붓의 편안함과 우아함을 즐긴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기술합니다. 뇌졸중 전후의 작품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윌리엄 유터몰러는 몇 년간 병을 앓으면서 일련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의 초상화들은 점점 단순화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림 그리는 것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화가 윌리엄 유터몰런의 자화상은 2001년 6월 란셋에서 발행된 사례보고서의 주제로 처음 보도되었으며 전시회를 통해 예술 및 과학계에서 그의 자화상에 대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례보고서에서 크러치 등은 예술적 능력의 명백한 변화가 정상적인 노화 이상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 초상화들이 인간 창의성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화상은 예술에서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 저하를 가장 널리 인식하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은 가장 유명한 예술가는 표현주의 화가 윌렘 드 쿠닝입니다. 초기 그의 작품은 기하학적 또는 생물학적 형태와 강한 색채가 특징인 추상정물이었으며 40년대 후반 흑백 그림 시리즈를 그렸습니다. 50년대에는 여성을 주제로 우먼 시리즈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드 쿠닝의 회화들은 지속적으로 단순해졌고 색채를 원색에만 국한시켰습니다. 남다르게 서정적이고 즉각적으로 감각적이며 명랑한 화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신경심리학이 경험적 미학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 위해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경질환을 가진 예술가들은 드물고 예술가들의 재능과 양식이 다양하므로 집단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분야의 진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연구된 사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술적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뢰도를 충족하고 통계적 가설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뇌 손상이 예술 제작과 지각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시험 가능한 가설을 생성하려면 예술을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개념적 명료성을 부여한 이론 구성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아웃사이더 예술가들의 예술이 이상화되거나 예술 시장에서 악용될 위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 손상을 가진 예술가는 뇌 손상 때문에 사실주의가 아닌 표현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훌륭한 표현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의 재능과 창의적인 탄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뇌 손상으로 인한 예술적 생산 능력의 향상으로 추정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은 수의 사례와 기저율도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변화와 보상의 기반이 되는 기제에 대한 탐구는 신경심리학이 경험적 미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fMRI 같은 비침습적 신경영상 기법들의 출현으로 뇌 활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실험을 통해 정밀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경미학을 통해 뇌와 아름다움, 예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어떻게 증명되고 발전될지 기대가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